안녕하세요. 법학개론 과목을 담당하는 정기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법학개론 1강, 법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률 속에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운전을 해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도로를 이용했죠.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또는 제가 휴지를 거리에 버렸다라고 할 때는 경범죄처벌법, 이런 다양한 법률 명칭이 있는 법률의 저촉이 되겠죠.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 명칭이 있는 이런 법들을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 할 때는 뭐 조례나 관습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사회 규범, 이런 거 사회 규범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법학개론 과목은 헌법으로부터 다양한 형법, 민법 등등 사회 일반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법명이 있는 법률을 공부하게 되겠죠. 개론 부분이지만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실정법 이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법하면 떠오르는 게 규범성이죠. 국가 공권력에서 만들었 그러니까 규범성, 그리고 강제성, 이렇게 성격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은 우리 생활을 모든 부분을 갖다 규율하는 준칙으로서 사회 규범이죠. 사회 규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법하면은 구체적으로 개념적인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그래서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 뭔지를 자연 규범과 대비를 해서 알아봄으로 해서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 규범과 자연 법칙을 6, 7페이지에서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은 사람의 그 사고와 행동의 어떤 산물, 문화 규범이죠. 사회 규범은. 그 다음에 사회 규범은 어떤 자유로운 인간의 의사에서 형성되는 자유 규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외가 사람이 어떤 만드는 규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예상되는 목적 규범이 되겠죠. 목적 규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규범으로서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법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와 같이 당연히 뭐 해야 한다. 사회 규범은 좀 포괄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하죠. 당연히 법칙이죠.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사회 규범은. 반면에 자연 법칙은 자연의 어떤 사회 규범이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어떤 산물이라면 자연 법칙은 당연히 자연 현상의 어떤 산물이겠죠. 자연 현상의 산물일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사회 규범이 형성된다면 자연 법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 법칙이죠. 당연히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는 그런 구속 법칙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필연의 법칙이다. 필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한 필연의 법칙.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과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과는 뭐였습니까? 우연이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는 이런 인과의 법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이 있다, 나무가 서 있다, 물이 흐른다와 같이 존재의 법칙이죠. 뭐뭐 하다, 존재의 법칙.
뭐 하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규범으로서의 어떤 법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사회 규범과 자연법칙의 어떤 비교 부분, 이 부분은 정료대로 보면 숙지를 해야 될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그 부분이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성격, 뭐 어떤 구조라고도 설명한 책이 있겠죠. 법의 성격은 어떠냐? 우리 법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하는 행위죠. 행위. 그래서 어떤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할 때 어떤 재판의 어떤 뭡니까? 기준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의 법, 국군조직법이나 정부조직법과 같이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법의 성격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숙지를 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어떤 비교죠. 법과 사회 규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먼저 도덕과의 어떤 비교에 있어서 법은 규범성, 강제성 이런 거죠. 그리고 법은 외면적인 행동으로는 표출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도덕은 비난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강제할 수 없는 비난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강제적인 제재는 받지 않죠. 그런 내면적인 어떤 양심의 문제죠. 외면적인 행동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어떤 양심의 문제,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네크라는 학자는 엘리네크죠. 이 학자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어떤 학설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법학개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과 종교의 어떤 문제, 관습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도덕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관습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변화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성격이, 법은 단번에 딱 개정하면 바뀌는 이런 차이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법의 목적은 책에 보면 책 그 하단에 보면은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정의를 추구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법은 흔들림 없이 이래 적용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 안정성의 어떤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숙지해 주셔야 되겠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어떤 것은 명확해야 되겠죠. 불명확하면 법이 안정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이면 좋겠다.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실제 집행 가능해야 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이 주어지고 집행이 돼야지 법이 안정성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실제
집행이 가능해야 된다. 실제 집행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함부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면은 믿고 따를 국민이 없겠죠. 그래서 쉽게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의 어떤 정서와 부합되는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법이 안정되겠죠. 그래서 국민 정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필히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법의 한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목적성인데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법의 한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은 뭘 전제로 있게 됩니까? 국가라는 조직이 전제겠죠. 국가가 주장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법의 한목적성이 되겠죠. 그래서 법의 한목적성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부합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드부어라는 학자는 정의라는 궁극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정의라는 부분은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화하고 단순화해서 개별화해서 함으로 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이 정의를 추구한다 그런데 뭐를 개인의 자유와 행복 뭐 이런 거죠. 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게 개인주의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개인보다는 국가나 이런 단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죠. 그것도 아니야. 긴 세월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문화업적주의죠. 이렇게 라드브로라는 사람은 개별화해서 법이 추구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라드브로의 개인주의, 전체주의, 문화업적주의 이 부분은 필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2, 3년에 한 번씩 꼭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목적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에 보면은 법원이라는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원, 쉽게 말해서 법의 근원, 법의 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은 대륙법계와 그 다음에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성문법적인 요소가 강하고 영미법계는 불문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뿌리를 이렇게 간단히 이해해 주시고 그 책에서 덮여져 나와 있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성문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쉽게 말해서 법이 문자화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명백하죠. 명백하다. 그래서 안정되다. 그 다음 내용 파악이 쉽다. 파악이 용이하다. 문자되어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단기에 뭐 제정하고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자화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한자말로 되는데 외국법 개수가 쉽다. 여기서 개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수라는 이야기는 한자말인데 영어로 하면 쉽게 하면 리셉션 이런 뜻이죠.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외국 법을 받아들여서 우리 법화하는 것을 법의 개수라는 이야기를 하죠. 성문법은 읽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개수가 쉽다는 뜻이죠. 개수가 쉽다는 뜻이고 그래서 외국 개수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법의 통일성도 있겠죠. 통일에 용이하다. 통일성.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반대되는 부분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문법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위 국가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부터 이제 헌법은 우리 국가의 최상위법이고 일반 기본적인 부분을 규율하는 기본법이죠. 최상위에 있다. 법률. 그 다음에 뭐 조약이 있겠죠. 조약은 국가 간의 어떤 문서든 아니든 국가 간의 어떤 맺은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조약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약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요와 같이 최상위 어떤 법으로부터 쭉 규칙으로까지 이렇게 법의 상위 단계로부터 하위 단계까지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켄젤이라는 사람은 켄젤이죠. 켄젤이라는 사람은 법 단계설을 상위법으로부터 하위법까지 법 단계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법 단계설 하면 켄젤의 법 단계설. 아까 우리 앞번에 나왔던 이야기에 있었죠. 옐레크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와 같이 이러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켄젤 그래서 상위법, 하위법, 그 하위 규칙에 이르기까지 하위 법률은 상위법에 저촉되면 효력이 발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 한다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법에 이어서 불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불문법은 말 그대로 문자화되지 않는 법이죠. 불문법.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부분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 관서법, 뭐 판례법, 조리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불문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불문법은 문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잘 반영할 수 있겠죠. 오랜 시간 걸쳐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사회의 세세한 부분까지 뭐 규율을 하고 뭐 이렇게 반영한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겠습니까? 융통성이 많겠죠.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겠지만 또 뭐 안 좋은 점은 요 반대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나 장점은 어떤 특정인 내 권력자가 형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적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시간이라는 요소들이 가미돼서 숙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특정 권력자의 어떤 행포가 반영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단점은 이 반대적인 요소겠지만 뭐 법이 불명하죠. 문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하다. 의미 해석이 곤란할 때가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객관화하기도 곤란하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법의 어떤 개정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 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장기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문법에서 이야기했던 성문법의 장점이 단점이 되겠죠. 외국법 법의 개수가 어렵다, 문제 안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의 대표적인 것은 헌법으로부터 해서 우리 규칙까지 봤죠.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은 관습법이죠. 관습, 오랜 시간 반복해옴으로 해서 형성된 관습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부분은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뭐냐? 요건이 뭐냐? 1번. 그래서 책에 여러분 보시면 관행이 존재할 것. 당연히 관행이 있어야 되겠죠.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선량한 사회 풍속이나 사회 어떤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야 좋은 관습법으로 형성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국민 일반이 법 규범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 지킬 것. 이런 요건을 요한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숙지를 해야 되겠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섭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법이라는 것, 어떤 재판의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판례법.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에 조리가 있는데, 일반 어떤 상식적인 도리죠. 본질적인 도리,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거에서 법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 민법에 보면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용어가 법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 조리도 법원으로서 인정한다. 흠결을 할 때 흠자는 뭡니까? 이 흠자는 우리가 오게티, 사람의 성격이 안 좋을 때 그 사람 다 좋은데 어떤 흠이 있어 할 때 흠이죠. 티가 있다는 거죠. 법에 어떤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흠이 있을 경우에는 조리도 법원석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에도 법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설명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5번 항목이죠. 그 법체계와 이제 분류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법체계라는 거는 한 개 단일법이 있으면은 뭐 체계 이런 뭐 체계라는 말이 나올 수 없죠. 두 개 이상의 어떤 법의 상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체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복수의 법이 전제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법체계 이제 분류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국내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법이 있겠죠. 그래서 국제법은 간단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약 같은 게 있겠죠. 국가 간의 어떤 협약, 뭐 이런 부분. 국내법은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사법, 사인 간의 어떤 관계를 규율한 법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공법이죠. 공법. 사법과 공법의 어떤 요소들이 적절히 믹스되어 있는 뭐 사회에 관련 사회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법의 어떤 대표적인 게 뭐 민법, 상법, 뭐 노동법, 뭐 이런 것들이 사법의 영역에 속할 것이고, 사회법은 어떤 게 경제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법이 되겠죠. 공법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헌법으로부터 뭐 행정법, 그 다음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뭐 이런 법들이 이제 공법 요소에 들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국내법 중에서 사법, 사회법, 공법의 영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법과 절차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인 법 어떤 여기서 말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용어가 들어오면은 소송의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죠. 이런 것도 절차법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런 형법, 민법 이런 것들은 실제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법 중에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뭐 분류를 한다면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책에 법의 효력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법의 효력이 책에 몇 페이지 나왔냐 하면 적용, 법의 우리 법체계 분류, 이거 적용, 해석, 효력 이런 순서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적용, 법의 적용과 해석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법의 적용이라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법의 적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꼭 숙지를 해야 되겠죠. 법의 적용 절차는 어떤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확정해야 되겠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친 행위, 어떤 행위, 사실을 확정해야 되죠. 이 사실을 확정했으면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에 해당되는 법률 조항을 검색을 해야 되겠죠. 법 규범을 검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검색한 법 조항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용해서 법 내용을 확정해야 되겠죠. 확정해서 법 내용을 확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해석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절차를 따른다. 법 적용 절차는 이렇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이 나오는 중에 우리가 입정이라는 건 증거를 주장하는 것을 입정이라고 그러죠. 입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정. 이건 어떤 것을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론해서 확정이 되었지만 반대의 어떤 사실이 나와서 입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복이 가능하다. 번복.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간주죠. 간주는 추론과는 비슷하지만 법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정과는 다르게 어떠한 사실을 사후에 입증을 하더라도 번복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한 문장 한 문장 지문으로 해서 시험에 꼭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까지 법 적용 해석 부분에서 일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법 해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죠. 법 해석에 있어서 어떤 해석이냐면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권한이 있는 해석, 요거는 권한이 없는 해석이죠. 그래서 권한이 있는 법을 적용하는
내 권한이 있는 기관은 어디죠? 쉽게 볼 수 있는 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죠. 그래서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무권 해석에는 물리 해석가 권한이 없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자 이런 분들이 하는 해석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권한이 없는 해석에는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으로 크게 대별해 버렸죠. 물리 쉽게 말해서 그 문자에 문자가 뜻하는 게 뭔지를 연구하는 거죠. 학자들이 예를 든다면 법에서 물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들을 물건이라고 한다. 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형법에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살인죄에서 사람의 대상은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자연인만 죽일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연인을 말한다라고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 용어의 어떤 뜻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자연인이다. 법인이 아니고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이 그 법 조항의 구체적인 단어가 뜻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되겠죠. 물리 해석이고. 그 다음에 논리 해석에는 여러 해석들이 있죠. 여기에는 확장 해석, 그 다음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확장 반대 축소 해석, 반대 해석, 그 다음에 뭡니까? 물론 해석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승용차의 어떤 통행을 금지한다. 도로교통법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에는 꼭 승용차 통행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트럭이나 봉고나 이런 차 종류들은 통행을 금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물론 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해석, 그 다음에 유추 해석, 그 다음에 뭐 연역 해석 이런 종류가 있죠.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겠죠. 이 내용은 너무나 입법, 사법, 행정 분야는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법의 해석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법 적용과 해석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법의 마지막으로 1강 마지막으로 효력이죠. 법의 효력. 법의 효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죠. 실질적인 효력과 형식적 효력이죠. 효력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 효력이라는 것은 살인을 한 사람은라고 우리 형법에 규정하고 있죠. 살인에 처한다 강제력을 동원하죠. 여기서 법 규정이 살인을 한 사람을 규제하는데 살인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는 그 내용이 우리 사회 일반의 사람들의 국민 정서와 맞다면은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죠. 타당성이죠. 그 타당성을 바탕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강제력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사형을 취하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 이거는 실효성이죠. 그 타당성과 실효성 이 부분이 실질적인 요소죠. 실질적인 요소고 형식적인 효력은 여러분 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시간적 효력 법은 공포 후 20일 후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건 시간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장소적 효력. 장소적 효력에는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장소와 불문하고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국내법으로 처벌하겠다 하면 속인주의죠.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법으로 처리하겠다 하면 속기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속기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나 속기주의들 기타 요소들을 적절히 버무린 그런 버무린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장소적 효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의 효력 부분에서 책에서 보게 되면 장소적 효력에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아까 보호주의를 빠뜨렸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대인적 효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있죠. 이 대인적 효력이라는 것은 책에서 나와 있다시피 국내법 있는 것 같이 어떤 특별한 자에 대해서 법률 적용이 배제되거나 특정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외국 어떤 대통령이나 외교사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 놓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21페이지 14번 문제죠. 국제사회에서 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 3년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갑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학 개론 중에서도 법의 기초 일반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권리와 의무라는 부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